It's looking pretty white out. 안녕하세요. 이재문입니다. 오늘은 도시화 경제 송승현 대표님을 모시고 수익형 부동산 위기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승현 대표님을 보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잘생겨서. 젊었을 때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저는 잘생겼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는데요. 네. 참 우리 계속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제 금리가 하락할 거다라는 어떤 희망도 가져봤지만 현재로서 이제 조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기론이 지금 네. 확대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송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론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부동산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촬영하기 앞서서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주택을 비롯해서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융의 상품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품화가 되어 있는 게 단순히 국내하고만의 연계성이 있냐라고 본다면 지금 뭐 글로벌적인 트렌드와 합쳐진 그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금융 시장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위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자본도 국내 유입도 많이 되고 우리나라의 자본도 해외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 건수라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635건 정도 되는데 이게 한 달 새 한 17% 정도가 상승을 한 추이고요. 그 상승한 추이를 본다라면은 캘리포니아주 여기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달 대비했을 때 한 72% 정도가 또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 주라는 곳 자체가 미국 안에서도 가장 임대료가 높기로 소문이 나 있고 또 이 지역은 또 IT가 발달을 했잖아요. 그 IT하고의 우리가 그 근무 환경을 본다라면 역시나 재택근무가 코로나 이후로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있었죠. 이런 활발한 상황에서 금리라는 그 이슈가 우리나라의 그 금리에 대한 최근의 높이 이거는 지금 미국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뭐 올려야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그 계속적으로 밟아왔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거인 발걸음 보였죠. 네, 앞으로 그렇게 나가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는 하고 있고 금리는 높고 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뭐 어떤 그 소비하는 행태라든지 그다음에 쇼핑센터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유동 그 인구가 뭐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상업용 부동산에는 직격탄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에 대한 건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늘어나는 그 증가 추세가 계속 멈추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6대 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원리금 상환을 하는 비중 안에서도 이 30일 이상을 연체하고 있는 부실 대출액 자체가 전년 대비했을 때 퍼센트 수준이 아니라 3배가 늘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럼 300%가 됐다는 거? 그렇죠. 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금액 자체도 워낙 그 부동산에 대한 그 대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9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12조에서 한 13조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리고 1달러당 대선 충당금 기준을 보면은 한 1.6달러에서 90센트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는 충당금으로 손실액을 못 막는 그런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그런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한 달 가까이 되는 상황들 이런 수준 자체가 1, 2%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에 숫자가 뭐 수십 퍼센트, 그 다음에 뭐 수백 퍼센트 정도 오른다라는 거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큰 파도가 온다라고 봤을 때, 뭐 퍼센트로 아까 얘기했으면은 1m 정도의 파도의 높이였다가 지금은 3m 정도의 쓰나미 수준이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위기감을 좀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부실화의 가장 큰 네. 원인은 재택근무의 지속에 따른 어떤 공실률의 확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부동산 가격이 비쌌을까요? 예. 비쌌을 때 투자를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또 공실률이 확대가 되니까 당연히 덤핑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서 이제 우리 그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근데 지금 이게 한두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올해도 지금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참 걱정이 많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한국도 네.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네. 어떤 수익형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네.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고 네. 하는데 네. 우리 금융당국은 아무 이상이 없을 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 이상이 없을 수 없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도 IMF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그 리스크들을 항상 우리 국내 경제에는 트라우마 같은 그런 큰 쇼크로 다가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 대한 그런 경제 부실 이런 것들도 국내까지 전이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였거든요. 우리 지금 그 국내 금융그룹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불과 뭐 1, 2년 전만 해도 부동산을 좀 벗어난 얘기를 잠깐 드리면 ELS 같은 판매, 네. 홍콩 ELS 판매 같은 경우도 그때 판매할 때만 해도 이런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전혀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금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손실로 나타나고 있고 근데 문제 없다고 얘기하던데요. 전혀 그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손실액의 그 금융 크기가 작다라고 만약에 느낀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이런 그 경제적인 그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저기 네. 대표님. 우리가 작년에 그 강원도 도지사가 그 저기 2천 몇백억 그거 이제 안 갚겠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우리 자산 시장에 요동을 쳐가지고 수십조 원의 그거를 막는 데 들어가고 그 이어서 채권 문제도 막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ELS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금액이 큰 것 같은데 그 파급 효과는 없을까요? 지나치게 좀 낙관적으로 낙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그 부실한 문제 자체의 크기 자체가 보면은 지금 아까 캘리포니아 말씀을 드렸는데 캘리포니아가 이제 미국이라는 큰 거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5대 금융사가 투자한 비율 자체가 북미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가 되는데 여기에 약 한 55% 이상이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가장 급격하게 올라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리스크가 있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금융과의 연계성이 큰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이런 압류나 그다음에 돈을 못 갚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높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처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미리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해외 부동산에 대출된 그 내용들 보면 위험 자산에 좀 투자한 것이 한 15%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15%의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나 이 은행권 안에서도 은행이 한 7조 5천억 정도가 이제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국내에서 뭐 PF에 대한 그 부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권사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저축은행들이 많았었는데 해외 투자를 보니까 은행이 증권사나 생명보험, 손해보험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은행이 가장 어떤 뭐 금융의 그 구조로 본다면 가장 윗단에 있는 곳인데 윗단에서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 자체가 어떤 그 자금에 대한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외로 투자했던 이런 그 투자에 대한 그 상품 자체 같은 경우가 해외 같은 경우는 또 무리한 수익률을 요구를 하면서 투자를 가입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한 해외 부동산의 공실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물론 그 1순위로 한 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할지 모르겠지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후순위로 예.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금 다들 한때 런 비스무리하게 그 돈들을 다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새마을금고에 이런 문제들도 있었던 상황에서 더 우리나라의 그 금액보다도 훨씬 더 크고 금액에 대해서도 방대한 이런 미국 그리고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됐던 미국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게 그런 파급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일한 대응이라고 안일한 대응을 한다라면은 나중에 그 조금 불이 붙었을 때 지금 불을 꺼야 되는 그런 수준이지 더 큰 불이라면 불이 일어나면 그때는 그 불을 못 막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떠한 그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총량을 밝히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송 대표님 늘 뭐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거는 이미 이제 금융상품화가 됐다. 네. 그러니까 그 금융상품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이제 높여야 되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 얘가 이제 우리 작년엔가 미래에셋에서 네. 2천억인가 투자했다가 네. 후순위 채권 네. 유고에서 전액 다 상각됐던 그렇죠. 어떤 그런 네. 사례가 있는데 네. 아마 그런 사례도 좀 앞으로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런 사례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문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라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불과 몇 달, 뭐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태 그런 것들이 눈앞에서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대응은 조금 위험한 거죠. 물론 금융당국에서는 그런 돈들 소위 말하는 뭐 뱅크런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좀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방안에 대해서만 그 안심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들이 좀 미리미리 좀 준비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좀 그렇죠.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건 의미가 없는데 사실 금융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도 이제 해소되지 않는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국내 금융기관의 어떤 해외 투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공실률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현재 우리 시장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좀 자유롭지 않잖아요. 네. 자, 우리 공실 문제하고 이 공실 때문에 이 신음하고 있는 투자자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걸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게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심리로 본다라면 역시나 그 경제적인 그 압박들 이런 느낌들이 있고요. 또 이런 압박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과연 잘 투자를 했을까라는 무력감 같은 것도 네.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무력감들이 생기면은 향후에 앞으로 내가 하고 있는 그 투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앞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극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잘 하고 있는 투자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들을 해보면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그런 뭐 안 좋은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표현하는 그 안 좋은 행동이라는 것 자체는 본인이 갖고 있는 우량한 투자처나 투자 자산 같은 경우도 이런 공포감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예전에 IMF나 금융위기 때도 우량한 자산들을 매각을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을 갖고 투자를 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기감들이 있는 것들은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냐 이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수익형 부동산이나 뭐 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실들이 주변들에 있겠지만 그 공실을 메울 수 있는 환경인지 주변에 공급 물량이 너무 과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닌지 그리고 교통망이나 어떤 풍부한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보고 매각이나 또는 보유나 이런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응들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탁을 하는 형태의 대응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 정도가 위탁 형태의 임대를 관리를 하는 형태인데, 그리고 본인들이 그 실질적으로 임대를 운영을 하는 게 일본 같은 경우 한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이런 투자를 하시고 하실 때 있어서 뭐 운영을 하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좀 국내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잘 그 포진이 되어 있는 그 그룹이라든지 또는 중개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위탁이 좀 어렵다 보니 상담이라든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보유에 대한 또는 매각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시장 안에서는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가가 돼줄 필요가 있고 전문가를 활용한 투자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판단이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송 대표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과거에는 이제 내가 산 것 같은 거를 사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임차인을 둬서 이제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소비가 퇴조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엔 비싼 가격에 사서 내가 그 임대료를 맞춰갖고 수익을 낸다라는 게 사실 이미 지금 다 깨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그 생각을 바꾸고 그 바꾼 생각 속에 어떤 뭐 수수료 매장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임대 관리를 통해 갖고 어떤 이렇게 전체적인 규모를 좀 키워나가는 것이 또 하나를 이 위기적인 어떤 상황에서 조금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s looking